요즘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상화폐를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사실은 가상자산 그러면 가상화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자산들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대충 보면 이제 지금 그 가상 암호화폐 저는 그냥 계속 암호화폐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하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제가 조금 전에 체크해 보니까 8,800개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한 몇백 개가 더 늘어났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종 용도에 따라서 화폐들이 계속 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 이제 3만 3천 개, 제가 한 달 전에 그런 지금 보니까 3만 6천 개 정도 돼요. 그리고 시장도 그래서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시장이 지금 3월 25일 날 시행되는 특검법 때문에 굉장히 그 요건이 강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 한 100여 개 중에서 뭐 언론 분석에 의하면 한 10개 이내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단 이 마스크를 끄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발음이 안 좋으니까 마스크를. 여기서는 뭐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일단은 그 거래소를 운영하려면은 은행 통장이 있어야 되는데 통장을 발급받은 데가 네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정보 인증 획득해야 되는데 그 정보 인증 획득한 데가 10개밖에 없다니까 아마도 25일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개 정도 내에서 거래소가 등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도 2017년에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일본이 그 전에 계속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했는데 일본의 그래서도 한 22개 정도로 그때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런 사고가 좀 줄어드는데 그 외에 일본에 사고가 하나 터졌는데 그건 보니까 등록이 안 된 거래소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등록이 안 된 거래소는 이제 거래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봐서 이제 혹시 그런 데 거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리를 하는 것도 좋고요. 왜냐하면 돈을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거래소가 한 100여 개 이상 뭐 사실 정확하게 몇 개인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상거래 업체 정도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보면 인터넷에서 그냥 그 앱 만들어 가지고 물건 파는 바로 그것도 그냥 상거래 업체거든요. 그러면 그게 몇십만 개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지 사실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취약한 데일수록 유혹을 더 많이 하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넘어가서 돈을 날리거나 뭐 이런 수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특검법이 이제 시행령이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은 좀 믿을 만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총도 지금 보니까 1조 7천억 달러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한 1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시총 1조 7천억 달러는 얼마나 큰 거냐면은 전 세계에서 애플하고 그다음에 또 뭐더라 사우디 아람코 다음 세 번째로 시총이 큰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애플이 1인데 2조 달러 좀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조만간에 윤호 교수님 제 생각이 맞느냐 봐요. 조만간에 제가 보기에 얼마 안 가서 암호화폐의 전체 시총이 애플을 능가할 겁니다. 아마 능가해서 넘버원이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막상 그런 게 온다 하다가도 오면은 또 사실은 굉장한 파장이 크죠. 지금 저기 이제 제가 암호화폐를 좀 뭐 아까 했지만 8,800개나 되는 걸 다 정리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대충 그 용도에 따라서. 그게 암호화폐라는 게 이렇게 각양각색의 용도에 따라서 발행되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CBDC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CBDC를 발행을 이제 내년 2월 달에 상용화한다고 합니다. 상용화를 하면은 지금 뭐 중국은 이미 시험 사용을 많이 하고 이제 베이징도 지금 5만 명을 시험 사용했고 이번에 중국 내륙에 청도에도 20만 명을 또 시험 사용하도록 그 전자지갑에다가 돈을 넣어주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시험 사용한다 문제가 없으면 내년 2월 동계올림픽 때 상용화한다 이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앙은행 CBDC, 중앙은행 센트럴뱅 디지털 커런시 이게 이제 똑같은 암호화폐인데 CBDC라는 용어를 BIS에서 먼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CBDC다, 센트럴뱅
디지털 커런시 이렇게 이름 붙이는 바람에 CBDC가 된 건데 중국에서 아까 좀 전에 보니까 TCM 얘기는 중국 나름대로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TCM이라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은 중국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역시 내가 보기에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발행하는데도 역시 공산주의 통제국가구나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그게 나오면은 중앙은행 CBDC가 나오면 민간 발행 암호화폐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본 것처럼 각양각색의 용도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예컨대 뭐 리플 같으면 리플은 해외 송금하는데 최저가돼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중앙은행 CBDC보다 더 나은 거죠.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같이 뭐 이더리움 그러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스마트 계약하는데 여전히 이더리움이 사용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쪽에 좀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걸 대비해서 양자 컴퓨터도 대비한 또 컴퓨터 좀그 암호화폐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즘 또 디파이에 대한 또 암호화폐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암호화폐들이 발행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CBDC가 나오더라도 CBDC는 여전히 법정 디지털 통화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들의 역할을 할 거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중앙은행 법정 통화가 얼마냐? 지금 시총이 1조 8천억 달러라고 했지만 CBDC는 얼마냐? 중앙은행에 보는 통화가 미국만 해도 지금 5조 달러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면 20조 달러가 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정 통화하고 민간 발행 암호화폐가 공존하는데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격이 최근에 많이 이제 올라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이 우리가 크게 두 개를 보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작년 2020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교가 되는 2017년도에는 가장 큰 것이 ICO죠. ICO 붐이 일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죠. ICO 붐이 인데다가 또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출시하고 막 이러면서 또 일본에서 2017년에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결제법을 개정해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각국이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 또 아직 그 당시에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던 때라서 규제가 많이 도입되면서 2018년 초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8,000달러 정도까지 갔던 게 한 뭐 5,000달러, 6,0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한 폭락하면서 야 사람들이 암호화폐 그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위험한 자산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다가 한국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초대 법무장관인가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나는 법학한 사람이 암호화폐 공부했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한 번도 몰랐네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뭐 암호화폐는 돌덩어리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저는 암호화폐가 돌덩이라는 말 어디 책에서 한 본 적이 없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인데 그런 얘기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법적인 제도 법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면 법적인 제도를 갖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그 디파이 열풍 하나만 제가 나와 있지만 작년부터는 굉장히 양상이 다르게 올라가고 이게 말이죠. 장갑을 끼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네요. 저 앞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한번 봅시다. 하여튼 뭐 이게 말이죠. 네, 뭐 이게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제가 저기 보면은 네 일단은 이더리움은 더 많이 올랐어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도 작년 3월 17일이 저점이었습니다. 작년 3월 17일.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좀 이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저점을 해서 비트코인은 거의 10배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그때를 저점을 해서 한 20배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이 왜 20배 올랐느냐? 그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불기 시작한 디파이 열풍이 암호화폐 간에 거래하는 거죠. 암호화폐 간에 빌려주고 뭐 이런 거 빌려받고 하는 거. 그 거래가 되는 그 거래를 하기 위한 스마트 계약을 이 필요한데 스마트 계약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더리움은 작년 3월 17일 저점을 대비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급등 배경이 크게 한 서너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유동성이 많이 공급됐어요. 제가 3월 17일 왜 강조했냐면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작년 3월 17일이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재개한 날입니다. 미국에서 제로 금리를 재개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유동성이 지금 5조 달러까지 공급되고 금리는 제로거든요. 그래서 다우존스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전부 다 작년 3월에 저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 기울기는 다르지만은 변곡점은 같아요. 작년 3월에 미 연준이 그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제로 금리를 정책을 가져간 때부터 다우존스고 나스닥이고 S&P 500이고 비트코인이고 뭐 이더리움이 전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는 좀 더 그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더 급등을 한 것이 다르죠. 다른 것은 다우존스 이런 건 보통 한 2.5배 정도 올랐지만 이거는 2.5배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 지금은 더 많이 오른 거죠.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대거 진입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 많이 이제 된 것이 기관 투자가들이 과거에는 암호화폐를 부정하던 기관 투자가들조차도 대거 진입하면서 2017년도에는 사실상 개인들이 많이 진입하면서 그렇게 됐었는데 떨어지기 개인들은 아무래도 허딩 비헤이비어를 보이거든요. 군집 형태를 보이니까 2018년에 떨어지면서 다 그냥 우수수 떠나죠. 근데 이번에는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진입하면서 기반이 상당히 탄탄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파이 열풍이라고 그래서 암호화폐끼리 서로 암호화폐를 가지고 빌리고 또 빌리받고 하는 그런 거래가 이제 완전 탈중앙화 거래라고 그러는데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금융 중개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암호화폐끼리 거래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아마 우리 금융에 지금 이제 P2P를 보면 되겠어요. P2P 하면 이제 은행 가지 않고 돈 있는 사람이 돈 필요한 사람한테 중간에 플랫폼을 이용해서 받고 하는 게 P2P거든요. 이게 암호화폐 P2P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성행하게 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금융자산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오버슈팅 현상이 있습니다. 항상 자산은 오버슈팅. 옛날에 돈부시가 MIT 대학 돈부시가 얘기했던 건데 올라갈 때는 과도한 과매수가 있고요. 떨어질 때는 과도한 과매도가 있는 걸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죠.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제 뭐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비트코인 보통 10분마다 이제 그 블락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이 제공되는데 그 양을 반씩 줄여오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 기존의 법정 통화와 달리 전체 양을 제한을 해뒀어요. 과도하게 발행 안 되도록 아마 2,100만 개인가 뭐 이렇게 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이제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5월경에 지나가면서 모든 게 작년 한 중반 정도가 여러 가지로 변곡점이 되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BDC 등장도 암호화폐 가격 상승의 제도적인 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상반되고 그런 트레이드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CBDC가 오히려 중국이 저렇게 막 설치고 나오면서 다른 나라들도 바짝 긴장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민간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넓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식의 전환 계기가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중국이 저렇게 조금 전에 뭐 중국 사람 얘기하는데 나오는 것은 사실은 중국이 그동안에 한 10여 년 전부터 위안화 국제화라고 그래가지고 위안화를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종의 그 기축통화로 써보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사실 실패했어요. 그러다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적어도 아시아 지역은 제패해보자. 뭐 중국의 그런 야심이죠. 야심 때문에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 처음에 중국이 저렇게 나오면 처음에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대응하자 이래 됐는데 요새 한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면서 그 얘기는 쑥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큰 배경이에요. 급등 배경이고요. 네, 요걸 이게 뭐 갑자기 막 넘어가고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네. 그래서 보면 이것이 바로 그건데요. 저기 보면 이제 양적 완화 이제 나오죠. 2020년 3월에 바로 양적 완화 정책을 재개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하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지금 문제가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데 최근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 금값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금값은 하락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굉장히 중요한 금속이지만은 최근에 많은 투자가들은 금보다 더 비트코인이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돈이 많이 풀리면서 다른 대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은 10배, 20배 올라갔는데 금값은 최근에 떨어졌다는 것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금과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보면은, 요거는 제가 뭐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 제도권이 얼마나 진입하고 있나.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캐나다에서 ETF를 상장기수, 비트코인 상장기수 선물을 지금 거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상장기수의 펀드에 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에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주거든요. 조만간에 미국에서도 한번 ETF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파이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금년에는 더 디파이가 이제 하면서 좀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더 개선되면서 진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파이가 예치금액이 급등하고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7년과 작년은 크게 다른 게 바로 가장 크게 다른 게 이 점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요건 이제 반감기 얘기고요. 지금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각국의 CBDC도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뭐 MPI라고 그래서 이제 저기 마이너 포지션 인덱스라고 그래서 마이너들이 많이 채굴 하면 그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가격이 이제 떨어지겠죠. 지금 이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래들의 움직임도 또 중요하고 고래들이 지금 가상화폐를 많이 보유하는 사람을 고래라고 그래요. 고래들이 지금 암호화폐를 다시 보유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거 이제 글라테는 그래프고요. 지금 고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건데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미국 시간으로 16, 17일 아마 한국 시간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발표될 건데요. 미국의 FOMC 1년에 12번 열리는데 그중 12번 중에서 3, 6, 9, 12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3월, 6월, 9월, 12월 네 번은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의 연준의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때입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3월달 연준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작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다가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통화정책, 우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우존스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 전부 다 지금 모든 금융 자산의 가격이 횡보를 보이고 한 달 좀 전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3월에 열리는 미국 FOMC가 어떤 스탠스로 가느냐가 전부 관망하고 있는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증가하는데 과연 이번 3월 16, 17일에 열리는 미국 FOMC가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양적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가격도 암호화폐 가격도 어떤 변곡점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건 작년에 3월 달 저점으로 해서 올라간 이유가 바로 미국 FOMC의 그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재개 때문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것의 변동이 오면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상황은 뭐 배경은 기관 투자가 진입이라든지 디파이 열풍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지만 그 변곡점은 미국 FOMC가 제일 중요하다.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 FOMC 동향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좀 그래도 특별한 게 없이 횡보장세를 보이다가 6월 달에 열리는 FOMC는 정말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했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